네, 최근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꿉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선대의 쇄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를 했다. 지난 주말에 송영길 대표가 의총을 열면서 본인 책임을 쏙 빼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때문에 또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요, 청년층의 민심 위반에 대해서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쇄신에 들어가겠다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기자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이 5.18 민주화운동 정말 이 탄압의 주범인 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아주 그냥 천수를 누리더만요. 네. 마지막에 제가 뉴스에서 봤었던 모습은 골프 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희생을 당하신 국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것에 대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공분에 처해 있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마음이 굉장히 터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이 모습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저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네. 식구들은 또 이제 와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믿을 수는 없는 얘기 같죠. 네, 그냥 본인이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과를 하는 대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그냥 사과의 말, 언어, 수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 마음을 같이 동하게 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순재 여사가 그랬어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순재 여사는 여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이순재 씨? 하지나 말든가 예. 앞뒤가 참 맞지 않는 참 거죠.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태도, 조문하겠다 말겠다 번복하는 태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희생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느냐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 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뒤후자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입장 쪽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겠다고 했다가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만 가는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5.18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잘 모르시죠? 네,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각종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또래들은 이미 부모 세대나 혹은 삼촌 세대, 사촌 형 누나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당했던 세대의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청년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나눌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는 역사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선대위 쇄신 방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줬어요. 우리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선대위가 출범하고 지금 19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치열한 경선을 어떻게 봉합하고 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원팀을 만드는데 좀 힘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누구도 서운한 사람 없이 이렇게 다 참여시켜서 이재명을 위해서 가자라고 이제 하는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거대한 공룡이 되어 버렸고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을 감싸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재명 다음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건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이 도처로부터 있었고 후보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당이 대응해 가야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게 오히려 그것들이 또 국민들께 보여지다 보니까 후보님 입장에서 좀 답답하셨을 거고 국민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일요일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인식들을 공유했고 그래서 후보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임을 한 것으로.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후보가 너무 조용하다. 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안 풀어졌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겉으로는 지금 다들 조금 숨을 죽이고 있지만 내심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사실 도와주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팀은 좀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솔직히? 예, 아직 뭐 완벽하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지금 현장에서는 네. 이제 그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 이쪽 뛰셨던 분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조금씩 좀 풀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안 도와준다 뭐 이런 말보다도요. 네. 오히려 좀 따뜻한 말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실제로는 많이 이제 지금 막 다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머지않아서 오히려 지금 선거가 이제 거의 100일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아주 길게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외연 확장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더 결속하는 이 계기들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조금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솔직히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좀 잘 진행되고 있다. 다들 네. 이제 마음을 좀 모으고 그리고요, 있나 봐요. 이재명 후보가 이게 처음에 그 당 내에서도 비호감으로 이제 어차피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호감 서로 이제 험한 말들도 했고 그 캠프 진영에서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비호감스러운 모습들을 서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보폭을 넓혀가고 당내 인사들을 만나면서 접촉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제로 후보를 만나니까요. 저도 뭐 가깝게 만났던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의 이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2030의 마음을 잘 잡고 있다가 뭐 네. 홍문 청답인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홍준표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아직까지 이제 마음이 가고 있는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청년이 보시기에 홍준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놓고 비교해 보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가죠. 아니 본인은 그렇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본인은 그렇고.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홍준표 네. 후보는 좀 재밌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재밌는 캐릭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안 제가 볼 재밌어요, 땐. 그분은? 네, 네. 재밌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알짜로 일을 한다. 알짜로 자기가 일한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네. 시원하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일시적으로 뭐 홍준표 후보가 재미를 끌면서 이제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네. 그 본질은요. 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고.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 네. 하는 데 있어서의 측면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하시고 저 역시도 그러한 차원에서의 사과를 또 드리고 네. 저희들이 어쨌든 청년 마음들을 단순히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혹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 기회의 문 자체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제 하겠다고. 후보님하고 작전을 짠 건 네. 실제로 지금 가려운 데들이 뭐냐. 네, 우리가 가려운 큰 데 거는 그거죠, 대선 이제.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지금 방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우리가 이제 예식장에서 식당보다도 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식하는 신랑 신부들이 결송합니다. 이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려운 데를 좀 긁어서 탁탁탁 처리해주는 그런 민주당 기민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더 속상하다. 그렇죠. 이거죠, 예. 요점은. 그리고 예. 그 규제도요. 다른 예. 것과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오히려 근데 이건 과도하게. 집권 여당이니까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줄 법도 한데 근데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 실제로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치를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전 국민 선대위라고 하는 모습으로 네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후보께서 직접 들었고 그걸 당연히 빠르게 지시를 했고요. 네. 조만간 그 이행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청년들이 혹은 2030 세대들이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네. 이제 요거를 지금 포인트를 주겠다는 게 첫 그렇습니다. 번째죠. 아무리 네.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좋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문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가상화폐니 주택 관련된 문제들이니 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못 올라간다. 이게 네. 또 좀 화가 나는 부분 아니에요?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성세대의 문법으로 기성의 이 정형화된 어떤 이 법률 제도 안으로 이거를 또 끄집어 넣으려고 하면 네. 당연히 그 시장으로 들어가면 청년들은 또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걸 포착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알고 계세요,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일단은 세금 유예도 과세 했고.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좀 것들은 보완하는. 점검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요. 막을 수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이것을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를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미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이것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이 시대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이냐로 논점이 좀 옮겨가야 된다. 그거를 네. 후보님께서 포착하고 계시고 저희 역시도 그런 것들 좀 준비하고 밑받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자, 요 질문도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하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신변 보호를 받던 그 여성분의 이제 피살된 사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여성을 죽이지 마라. 내가 페미니즘을 논하는 게 싫으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 고유정 사건도 그럼 그렇게 말할 거냐?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화를 냈지 않습니까? 네. 자, 민주당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어떤 거예요? 일종의 저는 경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 경향성과 그다음에 아주 특출나게 나온 고유정 사건을 여기서 대비시키는 것은 사실 일단 고유정 맞지 땡뚱 않다고. 받긴 했어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비교 자체가 일단 맞지 않는 근거인 것 같고요. 일단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범죄나 혹은 범죄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혹은 뉴스에서 네. 자신의 어떤 여성의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네. 하는 뉴스만 나와도 여성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저도 네.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사건을 내 가족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아, 그럼요. 예, 그럼 모든 마음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 논의하는 공론장 자체를 좀 꺼려왔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요? 왜 꺼려왔어요? 이게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무서워서? 건드리면 뭔가 뭐 우리한테 뭔가 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거 아주 무책임한 태도거든요. 네. 정치가 국민들의 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 우리 해결책이 겁쟁이 아니야, 없다면 겁쟁이? 민주당 공론장이라도 좀 열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 이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네. 청년선대위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피해왔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성비위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장 선거도 다시 하게 됐고 그러한 책임성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인정을 솔직히 하고 네. 사과하고 네.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이 이야기들을 듣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부터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양새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오히려 더 많은 이 점수들이 좀 깎여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들을 좀 더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2030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 역시도 우리가 듣지 않는 이 태도, 꼰대 같은 태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제 질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페미니즘 논란 관련된 얘기였는데 지난번에 사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그 커뮤니티에서 또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마초적 성격이 있는 커뮤니티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또 활동을 조금 하면서 또 페미니즘에 반하는 그런 뭐 태도나 반응을 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또 좀 공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선이 정확히 뭐냐, 페미니즘이냐,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개개 의원마다 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게요 물로 가르듯이 어느 쪽 예를 들면 남자 편 들 거냐 여자 편 들 거냐 이거는 굉장히 이 논의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보편적 인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남자, 여자가 이게 서로가 다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다뤄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공론장 여는 것부터 시작하고 서로의 차이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사실은 저는 너무 극단적, 요즘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물론 원래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단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되는 건 사실 저는 조금 놀라웠고, 이게 오히려 본질을 가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면 승부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보고 싶고요. 자, 이재명 후보 2030 세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아직 저조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많이 따라잡은 걸로 좀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었는데 그것도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3.1%포인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응답률은 7.9%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9.5%, 윤석열 후보는 40%였어요. 오, 0.5% 차이여서 네. 이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연령별에서 아까 제가 뉴스토마토 기사 읽어드린 것처럼 2030 세대에서 많이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 상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뭘까요? 일단 기대가 생기고 있다는 기대가 겁니다. 생긴다. 네, 기존에는 민주당, 이재명 별로 기대 없다 이렇게 하다가 기대가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기대했던 것들이 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동안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실제로 그냥 청년 표심을 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정들을 굉장히 과감하고 아주 전폭적으로 잡아왔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희 청년선대위에 요구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괜찮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찾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아예 이 전향적인 태도와 이 자세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성역 없이 이 젊은 청년들을 좀 만날 수가 있겠고 그런 이야기들도 가감 없이 듣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좀 더 확장하고 네. 개방하고 하는 모양새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 청년 선대위에 대해서 정책 발굴이나 집행, 명칭 등 알아서 니네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청년 선대위 1차 학대 개편 방안 발표하신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자, 내용이 정확히 볼까요? 일단 선대위원장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요. 누구예요? 선대위원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이, 진짜. 네, 저희가 9시에 바로 발표할 알았어요. 예정이고요. 네. 어떻게 선대위를 이제 구성해 나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 계략 짤막한 이제 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겠다는 얘기밖에 사실 안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기존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다뤄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청년 인재 영입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징성 있는 인물 네. 어떻게 영입하실까요? 이렇게 방침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가 축소되어서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이미 4인 가구 체계에서 1인 가구 체계로 많이 넓혀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1인 가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는데 그동안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늘에 또 있었는데 네.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분들 또 다양하게 좀 저희가 수혈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 분야에서 사회 임팩트 분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뛰어드는 스타트업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당으로 좀 모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총선 치르고 그럴 때 좀 젊은 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젊은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실제로 또 당선도 됐습니다만은 네.
실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우리 말 먹히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네. 청년 선대위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용만 당한다. 이렇게 또 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보님과 저희가 당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n분의 1이 아니고 네. 저희 별도로 꾸리겠다. 그리고 별도로 실제 꾸려라. 그리고 실제 어떤 과감 없이 뭐 본인들도 판단이 있을 테니까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유리당 뭐 당연히 민주당과 후보에 유리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과감하게 할 말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방침을 저희들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대선 후보 중에서 모병제 전환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병역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한국형 모병제 방안 나오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준 모병제 도입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모병제 관련 공약은 정확히 뭘까요? 이런 겁니다. 2025년도 이후부터 이것들을 좀 적용해서 32년까지 이게 좀 혼합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사병은 이 지금처럼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적으로 복무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모병을 한다. 이것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체제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제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고려돼야 될 상황인데요. 어쨌든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고 25년부터 32년까지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더 뽑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군필자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1년으로 줄인다 그러면 너무 줄이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좀 너무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네. 안보 괜찮겠습니까? 네, 아직도 실제로 긴장인데. 실제로 군 생활 뭐 1년 정도 네, 하면 네. 이제 좀 뭔가 알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많이 네. 지금 많이 줄여놓은 상태인데 더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까지 줄일 수 있을지 그것은 좀 토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군 생활을 하면서 젊음이 희생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군 생활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시기,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당했던 시기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의미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정확하게 국가가 해주는 그러한 체계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 많이 하고 대답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네. 부분을 조금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2030으로서 내가 뭐 누구를 지금 현재 지지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하고 두 분을 딱 그냥 비교해서 말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특성이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특성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 같고 이거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인데, 네. 그것들을 자신이 뭔가를 만들면서 해왔던 그런 인생이어서 저는 기대가 좀 되고요. 본인이 만들어갔던 인생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했던 말은 대부분 다 지키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혹은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또 대선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그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이 바라보는 이 두 후보의 차이는 한 명은 기득권 속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왔고 한 명은 본인이 개척해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2030들도 상당히 예전보다 좀 유약하다 이런 그 평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두 후보는 그런 식의 차이가 있고 실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혁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더 좋은 자질이다, 특징이다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도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대위 꾸려졌고 이거를 다시 그냥 또 만드는 이 과정 자체도요. 이재명 후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근데 봅니다.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갔지만 이거는 사실은 캐스팅부터로서 이번에 조금 부상됐기 때문이다. 네. 이들은 또 이렇게 이용당하고 끝날 것이다. 네.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지 않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요.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신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지금 모병제 얘기하니까는 반응들이 되게 좋으네요. 모병제 70%, 1년 단기 30%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모병제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 내용 들어보니까 별건 없는데요. 그냥 잘하겠다는 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네. 또 불러주세요. 구체화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진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2030 세대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2030이 요즘에 제일 발언권이 세니까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는 사실 정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왜 그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야 되느냐. 그 목소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하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